IT 멘토링 지식 나눔 ICT 드림 콘서트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문솔입니다. 반갑습니다. ICT 드림 콘서트에서는 첫 번째 무대로 대한민국 전자정부의 성공담과 또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무대를 마련해 봤습니다. 다양하고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정책 전반에 폭넓게 기여하며 정책 네트워크와 공공 거버넌스의 새 장을 열어오신 분 모시고 강연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정부 3.0 추진위원회 송희준 위원장입니다. 오늘 2015년 프로보노 ICT 드림 콘서트에 초청을 받아서요, 전자정부의 성공담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제가 주어진 시간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자정부에서 세계 1위입니다. 2010년, 2012년 그리고 2014년 경년으로 유엔에서 190여 개 넘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자정부의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쭉 우리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과거에 그런 엄청난 성과를 거둬가지고 현재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그럴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소위 이제 지속 가능성 문제죠. 지금 상당히 많은 국민들은 정말 우리가 IT 강국인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갈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 궁금증을 가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이제 전자정부도 그렇고요, 각종 그 ICT 생태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전통적인 제조업은 세계 정상에 올라 있잖아요. 반도체, 뭐 조선, 철강, 자동차 등등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지금 현재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이 전통적인 제조업들이 10년 후, 20년 후에도 그렇게 지속이 될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전자정부나 이런 영역에 있어서도 많은 성과를 거두어 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도달했는 것만 틀림이 없는데 5년 후, 10년 후에도 그렇게 가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위기의식이랄까 우려가 반영이 돼가지고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사실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조경제의 과실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세 살이 돋아나야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방향이라면은 당연히 열린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닫힌 세계에서 자기만 알고 혼자 경쟁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서는 앞으로 살아남지를 못한다. 정부, 기업, 민간 부분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열린 생태계 속에서 함께 협업을 함으로 해서 이 난국을 헤쳐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이다. 뭐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놨어요. 추격형 모방에서 선도형 창조 경제로 가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눈에 보이는 유형적이고 가시적인 또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많이 강조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무형적인 측면, 무형적인 그 자산이라든지 또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개방적이고 열린 어떤 혁신 생태계가 굉장히 우리한테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픈 생태계입니다. 역시 이제는 닫힌 세계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오픈 생태계로 가야 된다. 그 방향을 보시면 요즘에 이제 제가 또 정부 3.0 관점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공공 데이터 개방입니다. 이걸 통해서 국민들의 어떤 알 권리도 보장하고요, 행정의 투명성도 제고하고, 더 나아가서 민간 부분에서 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창업도 하고 또 일자리도 창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 안 나옵니다. 오픈 데이터 해가지고 왼쪽에 공공 DB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개방하는데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3.0 관점에서요. 그런데 이제 하다 보니까 성과가 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걸 하나하나 그 근본부터 찾아보니까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픈 생태계 대회에서는
갖춰야 될 기본 조건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찾아내게 됐습니다. 맨 아래 단을 한번 보세요. 오픈 마켓이잖아요. 시장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경쟁도 하고 협업도 하고 하는 열린 마켓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되고 그 위에 혁신도 열린 혁신, 요즘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클로즈 이노베이션, 소위 닫힌 혁신이라면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대학이라든지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엘리트 중심으로 실험을 통해서 뭔가 혁신을 하는 게 닫힌 혁신입니다. 열린 혁신은 사회 요소에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개발해서 그게 이제 잘 활용이 되고 사업에 성공하게 되면 그게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라고 할 수가 있죠. 미국이 아까 실리콘밸리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텔아비브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노베이션도 오픈 이노베이션으로 가야 되고 그 위에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가 사회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잠깐 오면서 보니까 옆에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자료도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도 과거와 방식이 아닌 이제는 오픈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가야만이 그 위에 오픈 API도 나오고요, 오픈 데이터 포맷도 나오고 그 위에서 데이터가 개방이 돼야만이 빅데이터 분석이 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정부는 정부대로요. 증거 기반의 정책 결정을 하고 민간 부분은 그걸 통해서 합리적인 투자 계획을 세운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 전체가 오픈 생태계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전자정부는 정보기술하고 정부혁신을 묶은 수준입니다. 정보기술은 정부 시스템 개발하는 거거든요. 그거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해서 그 둘을 묶으면 그게 전자정부가 됩니다. 기업에서 이제 정보기술을 들여올 때는 기업의 업무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정보기술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전자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습니까? 전자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시대의 전자정부는 거기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는 게 오픈 생태계가 엮인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래서 사회 전체가 힘을 합쳐가지고 초연결 정보기술을 이용해가지고 혁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전자정부가 해야 될 앞으로의 방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서비스 포털이 통합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정부에는 많은 포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갈 겁니다. 전 국민의 90%가 1년 동안의 정부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고 그 중에서 거의 뭐 80% 정도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이용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의 7, 80%는 대부분 이제 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서 이제 행정 서비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요.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정부가 너무 부처 중심으로 과잉 투자를 하다 보니까 포털이 참 많습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를 모를 정도로 많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현재의 과제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는 중요합니다. 오늘 논의된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소프트웨어 혁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전자정부의 기본 토대는 바로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불행하게도 이 소프트웨어 역량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취약해요. ICT 생태계가 혁신 생태계가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는 약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통계 자료도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굉장히 약한 걸로 돼 있잖아요. 인터넷 소프트웨어, 플랫폼 이런 쪽이 굉장히 약하고 제품을 잘 만드는 하드웨어 쪽, 그다음에 통신 이쪽으로는 좋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차지하는 소프트웨어 시장, 세계의 소프트웨어 시장은요, TV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그 모바일 폰이라든지 이 시장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취약한 게 지금 현실입니다. 제조업 우리가 뭐 저 굴지 회사들 몇 개 있잖아요. 소프트웨어는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할 소프트웨어 회사가. 앞으로 이 육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이제 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는 건 2, 3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킨다는 말을 했죠. 왜 소프트웨어가 전 세상을 삼키는가? 그러니까 하드웨어, 통신 이걸 다 소프트웨어가 잡아먹는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동차, 무인 자동차 다 소프트웨어잖아요. 항공기 다 자동차입니다. 다음에 이제 뭡니까? 무인 그 인공지능 전부 소프트웨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삼킨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우리가 전자정부 앞으로 계속 1등하려면 소프트웨어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3월에 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법이 제정이 됐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를 해서 앞으로 이 분야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걸 통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굴지의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등장해서 국내 시장도 그런 방향을 끌고 가고 다른 나라도 끌고 감으로 해서 국부를 창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지금 현재 수준은 정말 우리가 열악합니다. 정말 열악해요. 걱정이 많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공 데이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를 이어서 다른 두 분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게 될 텐데 아마 데이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정부 일을 하다 보니까 정부 3.0 관점에서 공공 데이터 개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자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공공 데이터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가 중심이 돼서요. 작년, 재작년 한 2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OECD 국가가 한 35개 회원국가가 있는데요. 정부 쪽에서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기 위한 준비 그리고 노력을 가장 많이 하는 그런 나라로 평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일자리는 많이 창출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우리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 개방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민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개방도 해야 됩니다. 민간 부분에서도. 물론 이제 개인정보, 정보 보안 이런 것까지 희생해가면서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거는 잘 지키면서 그걸 위해서 이제 뭐 비식별화 기술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이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되는 법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정비하면서 데이터 개방을 많이 하고 그것들을 끌어모아 가지고 빅데이터 분석을 함으로 해서 이제 많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하면 생각나는 인물 있죠. 줄리어스 시저. 무슨 이야기는요? 2000년 전 사람입니다. 2000년이 더 됐죠. 사람들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그러니까 똑같은 객관적인 사실도 이쪽에서 보느냐 저쪽에서 보느냐 위에서 보느냐 밑에서 보느냐 아니면 나란히 서 있는데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 문제도 그렇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이 없다. 다들 나름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 하물며 ICT, 컴퓨터, 무슨 뭐 클라우드 컴퓨팅 이건들 안 그러겠어요. 기술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그 기술을 개발을 하고 쓰는 사람은 중립적이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ICT를 발전시키고 전자정부도 합니다.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전자정부를 하고 ICT 기술 개발하고 하는 것도 방식이 달라지고 활용하는 방법도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사회적인 합의가 중요하다. 합의를 위해서는 소통을 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열린 생태계이고 제가 사실 강조하고 싶은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ICT 발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함께 계속 터놓고 이야기하고 좋은 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서로 협의를 해가지고 발전시키고 하면서 우리 사회가 발전해왔고 그 과정에서 전자정부도 발전을 하고 ICT도 발전을 함으로 해서 좋은 일자리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마지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스쿨의 고준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빅데이터 분석의 대중화 시대라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전에는 뭐 여기 박사님들도 계시지만 박사님들 우리 통계학 박사들의 어떤 전유물이라고 할까요? 고급 분석 그렇죠? 굉장히 어려운 분석들을 갖다 수행을 했었는데 이제는 대중화 일반 비즈니스 유저들도 분석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즉 통계학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나는 업무만 했어. 업무만 하는 사람들도 역시 이런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전에 코딩 방식의 솔루션, 툴이 아니라 오픈소스도 있지만 코딩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비즈니스 유저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다양한 솔루션들이 빅데이터 시대에 접근하는 거죠. 데이터량이 크다,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해야 된다, 다양한 솔루션. 어떻게? 밸류를 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중화 시대가 찾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그런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트렌드하고 그 다음에 대중화 시대라고 하는 그러한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어떤 게 있는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트너에서 조사한 자료를 한번 참고를 해볼까요? 현재 트렌드를 잘 대변해주는 장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2012년도부터 13년, 14년까지, 그렇죠? 약 3개년 동안에 가트너에서 똑같이 매직 쿼드런트 자료가 나왔어요. 2012년도에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13년도에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14년도에는 어드밴스드 어널리틱스라는 거죠. 그렇죠? 점점 더 분석이 고도화된다는 거죠. 분석이 회사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 아니면 분석을 통해서 회사가 보다 많은 혜택을 받는다? 여러분들 반론의 여지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듯이 분석이 이제는 분석 없이는 회사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우리 학교든 일이 안 된다는 거죠. 분석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게 분석이라는 거고, 저 분석 관점을 두 가지로 조사를 했는데 벤더들의 어떠한 그 비전에 대한 완성도하고 그다음에 Y축으로 보시면은 비전을 나가는 어떠한 그 능력치, 어빌리티 능력치를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벤더가 어디에 포지셔닝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치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BI에서 BA 어드밴스 어널리틱스로 고급 분석이 진화되고 있다. 고급 분석이 꼭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오픈 소스가 됐든 상용 소스가 됐든 상용 소프트웨어가 됐든 우리는 분석을 하지 않으면은 회사가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와 아울러서 가튼에서 또 한 가지를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새로운 영어, 저희 타이틀이기도 한데 대중화,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여러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많이 들어봤어요. 한 3, 4년 전부터 해서 우리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 뭐 스캡티시즘이니 아니면은 뭐 우리 코딩을 잘해야 된다느니 아니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야 된다느니 그런 많은 얘기를 들어봤는데, 올해 가트너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용어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과연 무엇이 틀린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좌측은 업무 분석가가 있고 우측은 통계 분석가가 있어요. 아까 매직 쿼드런트가 3년 동안의 자료 중에서 2012년도에 딱 나왔던 게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요. BI라는 용어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년 동안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던 시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쓰는 소프트웨어 엑셀도 BI죠. 그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우리 업무에, 학습에, 연구에 도움이 되는 건 다 BI라고 해요. 업무를 하는 데는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제출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통계 분석가는 뭐래요? 데이터를 탐색하고 한 단계 더 나간다라면 디스커버리 한다 그러죠. 데이터를 하나의 변수만 탐색하는 게 아니라 그 변수하고 연관된 다별량 변수, 다별량 분석을 하듯이 여러 변수들의 조합 관계, 그렇죠? 조합 관계를 갖다 분석하는 디스커버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어떤 모델링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 갖다가 업무 분석가하고 통계 분석가 이렇게 이원화돼서 나눠져 있었어요, 역할이. 통계 분석가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요. 프로그램 코딩 방식으로부터 해가지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거. 업무 분석가는 탑다운이죠. 회사의 경영 지표가 있어요. 올해 달성한 목표가 얼마야, 몇 조 원이야, 몇 조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행위를 해야 돼 라고 해서 그 분석 데이터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리포트를 만드는 거죠. 근데 이들 둘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데이터를 핸들링하고 리포트를 만들고 탐색하고 분석하는 데까지 예전에는 비즈니스 어널리틱스 분석가의 역할이었다면 지금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로 통계 분석까지도 할 수 있다. 즉 예측 분석 등의 전체적인 어떤 통계 분석을 수행하는 툴이 굉장히 쉬워지고 간결해졌다는 거죠. 고급 분석의 대중화 시대라는 얘기는 즉 일반 사용자, 우리가 특정 프로그램, 특정 소스를 모르더라도 일반 사용자들이 다 접근해서 고급 분석을 해서 회사에 기여를 할 수 있는, 밸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고급 분석의 대중화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석 방법도 차이가 있어요.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IT 쪽의 부서에서 현업 부서에서 먼저 요구사항을 얘기를 하면은 IT 부서에서 답변을 주죠. 그렇죠. 지금 뭐 혼자서 다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꼭 IT 파트라는 부분이 있어요. 진짜로 코딩만 하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역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업에서 요구사항을 수렴을 해가지고 IT에서 분석을 한 다음에 결과를 다시 토스해주면은 결국에는 이터레이션 반복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이 됐든 뭐 두 달이 됐든 계속해서 반복적인 작업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계속해서 요구해야 되다 보니까 서로 간에 트러블도 생기는 거죠. 데이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우리의 오픈소스인 하두,
또는 뭐 다른 어플라이언스라든지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 놓는 거죠. 만들어 놓을 테니까 분석가분들이 와가지고 필요한 데이터는 다 갖다 쓰세요. 예, 지금 공공 데이터 개방도 마찬가지죠. 데이터 개방했으니까 업무에 맞는 데이터들 골라다 쓰세요. 창업을 한다, 날씨 기후의 변화, 아니면 지하철 출퇴근 시간 다 갖다 쓰세요라고 하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접근 방법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딱 한 번만 만들어 놓게 되면은 나머지는 분석가분들, 사용자분들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전통적인 접근 방법은 굉장히 반복적으로 여러 번 수행을 했더라면은 빅데이터 접근 방법에서는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사용자들이 계속 이 데이터도 쓰고 저 데이터도 쓸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건 TWI에서 빅데이터의 핵심 테크놀로지를 조사를 했어요. 사실 이 자료는 최근 자료는 아니고 3년 전의 자료예요. 3년 전의 자료인데 지금 현황하고 딱 맞아떨어져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해요. X축으로 보면은 포텐셜 그로스, 잠재적인 성장 능력이 있느냐, 어떤 솔루션, 어떤 트렌드가. 좌측으로 보면은 커미트먼트, 회사에서 정말 필요한가, 기업에서 필요한가, 공공기관, 학교에서 필요한가를 갖다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4개의 큰 카테고라이제이션으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맨 우측 상단, 우측에 보시면 1그룹이 있죠. 포텐셜도 좋고 커미트먼트도 좋고, 그렇죠? 다 좋은 것들. 그 중에서 들어가 있는 게 시각화 분석과 텍스트 분석이라는 거죠. 시각화 분석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코딩 방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이 코딩을 프로그램을 모르더라도 단지 그냥 리포트를 만든다, 그림으로 드래그 앤 드랍, 유저 익스펜스 드래그 앤 드랍만 하더라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그게 바로 시각화 분석이라는 거고, 텍스트 분석, 빅데이터의 3가지 요소 중에서 버라이어티라는 거 있죠. 다양성, 그렇죠? 다양성에서 기존에는 정형 데이터만 분석했더라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카톡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 소셜 데이터, 그렇죠? 소셜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게 이제 텍스트 분석. 요즘에 이제 3, 4년 동안에 굉장히 핫하게 트렌드를 갖다 이끌어 나가는 분석 솔루션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시각화하고 두 번째 텍스트 분석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 간단히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2015년 10월 20일 날 오전 9시 33분, 제가 출근해서 이제 인터넷을 뒤져봤어요. 교통 상황인데 이것도 이제 빅데이터죠. 예전에 같으면은 교통 상황을 갖다 데이터 기반으로 뿌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수치에다가 색깔을 입혔을 거예요, 저렇게. 빨간색은 좀 느리고 뭐 파란색은 빠르고 뭐 이런 건 보통. 그렇다면 내가 강서에서 강동구까지 가는데 어느 경로를 통해 가지고 가야 되는지 딱 와닿나요? 그렇죠?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반이라는 게 바로 시각화라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다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업무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하고 구분을 해봤어요. 좌측에도 우리가 범용적으로 쓰는 제품, 솔루션이고 분석을 위해서, 우측에도 쓰는 솔루션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초기 변별력을 구하기 위해서 피어슨 상관관계를 한번 내보고 싶어요. 딱 내봤는데 왼쪽은 보니까 테이블 형태로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형태예요. 무슨 솔루션이든지 다 저렇게 해서 분석을 해요. 엑셀로 하더라도 하물며 다 저런 수치가 나오죠. 어느 변수하고 어느 변수가 상관관계가 높은지 보이나요? 그렇죠? 예전엔 저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했다라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딱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게 되면은 저쪽에 파란색이 진한 게 상관성이 높고 저렇게 흐린 게 상관성이 낮구나 라는 걸 갖다가 이제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걸 갖다가 알려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시각화 분석이라는 거죠. 왼쪽은 코딩을 했어야 돼요. 툴의 사용법을 굉장히 많이 익혔어야 되는데 그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의 통계학을 전공하신 분들, 그렇죠? 우리 메이저 기업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들 또는 뭐 제조들 많죠. 보험, 그렇죠? 많은데 그 분야에서 그 회사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을 가진 분들, 그럴 집단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만 명, 5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는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석가들 10명? 10명도 안 돼요, 분석가. 그렇죠? 마케터 또는 CRM 또는 뭐 저기 콜센터 또는 뭐 상품 기획 이런 데는 많은데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서 핸들링하는 분석가들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 해요? 나머지는 방금 얘기한 대로 상품 기획, 콜센터, 상담원, 팀장들 또는 뭐 본부장들이 직접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런 분석 기법을 모르더라도 직접 시각적으로 일반 사용자들도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대중화의 어떤 분석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텍스트 분석. 아까 이제 볼륨, 벨러시티, 버라이어티, 그다음에 세스는 이제 밸류를 더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버라이어티,
버라이어티가 분석 데이터의 종류죠. 이제 향후에는 이제 공공 데이터에서 개방하면서 이제 소셜 데이터, 뭐 소셜 미디어 데이터, 어널티क्스 그런 것도 이제 개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스트럭처드 데이터, 그렇죠? 2차원으로 돼 있는 데이터만 지금까지 우리는 분석을 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ROC 커브를 보게 되면은 한 저 정도의 곡선을 그린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성능을 테스트하는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그냥 ROC 커브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언스트럭처드 데이터까지 포함을 한다라면은 정확도가 더 퍼포먼스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언스트럭처드 데이터 형태를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고객 정보와 영업 서비스 정보가 저렇게 상품 정보만 있다라면은 아까 방금 전에 페이지에서 봤던 데이터를 분석하게 되면 저런 감성 지수라든지 라이프 스테이지 또는 상품 지수라든지 다양한 인덱스 값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정형 데이터만 했었다면 빅데이터, 이제는 데이터 저장소가 크기 때문에 쌓아두고서 저렇게 비정형 데이터도 분석할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분석 모델의 예시를 보면 저렇게 되겠죠. 그렇죠? fx는 상수값, 계수값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예측 모델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생성된 인덱스 값, 상품 지수, 고객의 감성 지수, 불량 지수, 이러한 지수들을 갖다가 다시 한번 통합 분석 모델에 특별한 요인 인자로 해가지고 사용함으로써 분석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적중률을 갖다가 높여서 이탈 고객을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 해지 고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바로 비정형 텍스트 분석이네요. 비정형 텍스트 분석은 다양한 인더스트리에서 활용이 되고 있어요. 보험사, 카드사, 은행, 자동차,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병원까지도 하죠. 병원 같은 경우는 재밌죠.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 기록 막 적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무슨 뭐 질환, 우리 건강검진 받고 나면 의사들이 막 노트에 적는데, 상담할 적에 노트에 적는데 우리 하나도 모르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지고서 또다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제공을 하고 있네요. 예, 랩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분석의 대중화 시대라고 했는데, 대중화 시대는 단지 어떤 뭐 세스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이제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 조사에 의해서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고, 분석이 회사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우리가 3, 4년 전부터 해서 계속해서 알아들었었는데, 과연 대중화 시대의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어떤 거였느냐,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단지 어떠한 그 접근 방식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도 결과적으로는 통계 분석을 하고 일반 사용자인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역시 통계 분석이 가능한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전처럼 어떤 그 IT하고 현업하고 계속해서 이터레이션하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용자라든지 아니면 분석가 또는 뭐 파워유저, 또 다른 뭐 현업들, 유관 부서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이 됐고, 마지막으로 크게 계속해서 트렌드를 주도할 것들을 보면은 뭐 하둡, 인메모리 이러한 솔루션이라든지 그런 제품들도 있지만,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중요하게 간주를 하고 있는 건 바로 시각화 분석하고 텍스트 분석, 이런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솔리드웨어라는 기업을 창업해서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엄수원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핀테크로서의 머신러닝이라고 강연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핀테크, 이 머신러닝 두 가지 되게 핫한 분야인데요. 저는 이 빅데이터 분야 중에서도 이 데이터 분석 부분이 금융 분야에 이제 적용이 되었을 때 어떠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 어떠한 기술을, 그러니까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접목을 했을 때 어떠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한 번 더 영역을 좁혀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이제 핀테크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낸스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금융과 기술, 이제 둘 다 굉장히 우리 삶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중요한 분야이죠.
이 핀텍이라는 거를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정의를 하면 금융기업, 기존의 거대 금융기업들이 스스로는 획득하기는 조금 어려운 최신 기술들을 그 기술만 집약적으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저희와 같은 기업들이 그 금융 분야에 들어가서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 더 개선을 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영역을 핀테크라고 저는 일컫고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이제 1950년대부터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이제 반도체 혁명이 일어나고 컴퓨터가 보급이 되면서 이 하드웨어 시장의 발전이 금융 영역을 혁신하고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이 시장을 완전히 바꾸어 놨습니다. 그게 핀테크의 1세대입니다. 사실상. 그러면 오늘날 2015년도의 핀테크는 무엇에 의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걸까요? 인터넷과 모바일,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그리고 그런 쉬운 페이먼트 서비스들, 지급결제 서비스들, 그리고 너무나 빠르고 쉬운 송금 서비스들, P2P, 랜딩, 크라우드 펀딩 이런 핀테크 영역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주목을 받고 있고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데이터의 분석과 관련된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기술이 금융 영역에 들어가서 또 하나의 핀테크 영역, 금융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가치 창출의 영역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도 바로 이 금융 빅데이터 분석 분야입니다. 그 핀테크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미국과 독일을 보시면은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지금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 금융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신용평가 시스템을 만드는 스타트업들입니다. 미국의 제스트 파이낸스라든지 독일의 크레디테크 이런 곳들이 기업 가치 말씀드린 수조 원의 기업 가치를 가지고 지금 투자를 받고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결국에는 그 금융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 고객들의 어떤 개인 정보, 성별, 나이, 신상 정보, 어디에 살고 있는지, 직업은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의 대출 이력, 연체 이력, 연체를 얼마나 했고 며칠 동안 했고, 그리고 다른 금융 거래 이력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플러스 이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소셜 지수, 레퓨테이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 빅데이터들을 모아서 새로운 신용평가 분석 시스템을 만들어서 금융사에 제공을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저는 이제 이러한 분야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미국과 독일에서 이렇게 큰 회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올 때가 되었다. 왜? 저희는 세 가지로 보고 있고요. 일단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데이터의 질과 양이 많아지고 이 데이터를 수집, 분석, 처리할 수 있는 그 시스템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알고리즘, 분석하는 그 로직, 그 중에서도 머신러닝 기술,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머신러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오늘 저의 두 번째 주제인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 머신러닝 분야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금융의 접목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기술이길래 이러한 새로운 가치 창출을 할 수 있는 기술로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보겠습니다. 머신러닝을 인공지능하고 비교를 해주셨는데 인공지능의 한 하위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공지능이 그 태동을 시작을 했던 1950년대부터 이미 머신러닝은 그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어떤 그 문제라면 문제는 되게 그 인공지능 분야는 너무 그 좀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신처럼 컴퓨터 코딩을 해서 사람의 뇌를 만들어 보자. 사람과 비슷한 지능을 만들어 보자. 어떻게 이걸 활용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사람의 지능을 만들어 보자라는 굉장히 원대한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결과는 그렇게 그 들어간 투자한 돈과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로봇이 오늘날에도 그 들어간 투자에 비해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그냥 걸어 다니다가 뭔가 물건을 짚고 이제 이런 정도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유용성에 대한 어떤 부정적 시선이 좀 확장이 되었고,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머신러닝 기술이 좀 새롭게 좀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어떤 너무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지 말고 조금 더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지능 시스템을 구현을 해보자. 예를 들어서 내가 주차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니까 주차권을 뽑는 게 아니라 내 차 앞에 있는 그 번호판을 인식을 해주는 그 기술을 한번 만들어 보자. 굉장히 실용적이죠. 내가 사진을 어디에 올리면은 얼굴을 인식을 해서 바로바로 이름을 태깅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게 갈 거 없이 이제 그런 어떤 굉장히 실용적인 애플리케이션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뒷단의 엔진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머신러닝이 발전을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어떤 인공지능 분야 전체에서 가장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바로 이제 머신러닝 쪽이 가장 큰 발전을 하게 된 그 원동력이 바로 그 실용성에 대한 어떤 니즈,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얘기를 해드렸는데, 그럼 다시 금융 쪽으로 돌아와서, 그럼 금융 분야보다 지금 데이터를 또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 분야도 또 없는데 왜 아직까지는 금융 분야에서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성과를 낸 경우가 없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요. 아신다고 해도 그 예전에 한 15년쯤 전에 한번 해봤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아직까지 머신러닝 분야가 이제 그 정도일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시도를 못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들을 저희는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머신러닝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풀한 장점들,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 발전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다는 점, 그리고 그 약간은 보수적인 그런 성향,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까지는 적용이 돼서 성과를 낸 사례가 없지 않는가. 하지만 그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게 불가능해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태도를 바꿔서 새롭게 접목을 한다면 충분히 이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보고, 그래서 저희가 출발을 하게 된 거고요. 왜 그럴까? 이제는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두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금융사도 데이터가 너무 많아지고 기존의 기법으로는 다 감당이 안 되는 이제 더 고도의 분석 수준을 요할 수밖에 없는 그 데이터 사이즈에 이르게 되었고, 수익을 새롭게 창출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니즈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로운 기술에 이제 눈을 돌려서 좀 접목을 하고 싶은 이제 그런 니즈가 막 이제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핀테크가 지금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고 살아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혁신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가 이제 들어가서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 고객의 개인 정보, 상담 이력, 연체 이력, 거래 이력, 이런 수많은 점들을 모아서 알고리즘이, 똑똑한 알고리즘이 그 관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결국에 내놓는 건 뭐냐면은, 고객들의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읽고 이 사람한테 대출이 나갈 때 이자는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적당하다, 한도는 어느 정도로 주는 것이 적당하다, 대출을 아예 안 줘야 된다, 그게 그 은행을 위해서도 이 사람을 위해서도 좋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평가 시스템을 좀 고도화를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부실률이 낮아지고요. 금융사에 금융 그 배제 집단이라고 부르는 서민층, 뭐 학생, 뭐 새내기, 뭐 직장인, 주부, 이런 분들에게 좀 더 새로운 가치를,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이제 영역이 제가 보고 있는 그 빅데이터 분야, 핀테크 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고도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에서 저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한테는 이 길이 이제 맞았어요. 저라는 사람에게는. 다른 길도 있지만 그런 길들의 어떤 유혹이 있을 때마다 제가 떠올린 하나의 그 공리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분야에서 쓰이는 공리입니다. 그걸 좀 차용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공리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머신러닝에서 어떤 형태의 데이터, 어떤 종류의 데이터에나 마법처럼 잘 그 맞아서 좋은 결과를 내는 단 하나의 마법과 같은 알고리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거꾸로 말해서 각각의 데이터에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그때마다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어떠한 길을 가고 어떠한 흐름을 믿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자기한테 가장 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알고리즘인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고 이제 뭐 정하신 분들은 열심히 가고 계실 텐데 오늘 그런 자신에게 맞는 어떤 길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제가 오늘 설명드린 여러한 새로운 분야들, 뭐 새로운 지식들 이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CT 드림 콘서트 오늘 강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만 2016년 국내 ICT 산업과 예비 인재들의 열정과 도전은 더욱더 뜨거워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로보노 ICT 지식 나눔 콘서트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는 강연 IT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